네, 안녕하세요. CNA 논술 학부모 교양교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BS 당신의 문해력 강의를 맡게 된 연사 윤은호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후곡 배움터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저희 강의 들어주시려고 여기 같이 참석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잠깐 이제 영상을 한 5분 정도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로 삼았던 도서가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도서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EBS에서 3월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요즘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했었던 방송을 이제 책으로 다시 한번 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6편 정도가 되고요. 그 6편의 영상을 이제 한 권 책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영상과 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잠깐 앞에 틀어드린 영상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의 어휘력이 얼만큼 많이 심각한 수준인지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잠깐 방송을 틀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 책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그 문해력 발달의 어떤 그 내용보다는 조금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수준 정도, 그 학년 수준에 맞는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그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런 방향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큰 틀은 공부의 기초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문해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학습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러면 조금 이제 주변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만 4세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만 4세 아이들이면 이제 다시 8개월 전으로 하여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소리내어 읽어주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의문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말놀이를 열심히 하는 방법을 첫 번째,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황금기. 그때 이제 놓치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의 학습에 약간 결손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 만약에 아이들이 문해력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별화 수업, 그러니까 1대1 맞춤식 수업을 통해서라도 그 학습 격차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 중학교부터는 이제 사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휘력에서 굉장히 많이 결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고등학교 영상을 보셨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학습 도구가 쌓여 나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는 사실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해력의 핵심 부분인 어휘력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사실 이거는 이제 독서 연구가들 입장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많이 이제 우리 주변 환경을 이제 둘러싸므로써 글은 읽을 줄 알지만 책을 읽지 않는 책맹의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맹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이게 어릴 때 책을 읽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책맹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즐거운 읽기 경험을 형성시켜 주는 부분에서 많은 주변 저희 같은 독서 연구가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 책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책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문해력 키울 수 있는지 그쪽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 원장님께서 잠깐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책에서 가장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왜 문해력이 중요한가?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를 포함해서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사실 문해력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 보시면 금융 문해력도 필요하고요. 미디어 문해력, 요거를 요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 예전에는 책을 대상으로 읽었지만 인쇄 매체만 읽었지만 지금은 이제 인쇄 매체를 대신해서 미디어 매체가 읽기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라던가 광고라던가 혹은 뭐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읽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고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뭐 의료 관련된 문해력도 요즘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해력을 제가 키워 나가려면 지금 영상에서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기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기 부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 어휘력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라고 이제 우리 책에서도 EBS 문해력 이렇게 제목이 붙였지만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보다는 그 이전에는 사실 문식성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고요. 근데 문해력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뭐 게임 리터러시, 광고 리터러시 이런 이제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이 문화적인 개념의 문해력이라던가 뭐 가정 문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하는 개념으로 리터러시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이런 용어들을 좀 혼용해서 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해력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미래 인재의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책에서도 이제 딱 단언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만 8세 이전의 초기 아동들의 문해력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전까지 기초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기초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당연히 우리나라 글자를 읽고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2학년 정도 혹은 아무리 늦어도 3학년 정도까지 기초학력 부족이 누적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학습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초등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기 시작해요. 학습 격차를.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진학해서는 사실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된다라는 거죠. 이 흥미를 잃기 전에 그 아이들의 문해력을 진단을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라도 투입을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처방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학습적인 부분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삶을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건강이나 경제적 소득 이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OECD에서 2013년 국제 성인 역량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상위 11.8%에 해당하는 상위 문해력을 갖춘 사람들이 하위 3.3%의 낮은 문해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보다 평균 시급이 급여가 60% 이상 높고요. 취업률도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전문직, 고소득 비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문해력이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점차 미래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이미 도래했죠. 그래서 미래 사회의 문해력이 더 중요한 역량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인쇄 매체, 종이 매체로만 아이들이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매체를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리터러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문해라고 하면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리터러시 능력은 그것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능력까지를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미디어 시대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이제 변화해 가면서 아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 외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해력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이제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문해력이 향상된 아이들은 수능 경쟁력이 높죠. 그래서 작년 2020년 그 수능 만점을 받았던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비법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1시간 정도 학교를 일찍 가서 문학 독서를 했다. 근데 그 문학 독서를 했었던 그 3년간의 그 아침 1시간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많은 학습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아침에 독서하는 것들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한 3, 40분 독서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집중력 부분에서 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어쨌든 수업에 더 몰두하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학 독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이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문해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도서들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가 사실 문해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사실 무조건 읽기보다는 여기 책에서도 약간 이제 독서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아이들은 개별 맞춤식 읽기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딩 리커버리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문해력을 진단을 해서 기초 수준보다 좀 낮게 나오면 이제 1대1 맞춤식 교육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경북교육청에서는 올해 2학기 때 초등학교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부에서 점점점 도입을 하면 전국적으로 이게 도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읽기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배워야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독서라고 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전략, 독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갖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식 교육,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과 그 아이의 흥미도에 따라서 그 읽기 방식을 좀 전략을 다르게 적용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 독서 부진, 읽기 부진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해력이 아까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다른 나라의 어떤 독서 교육은 이미 공교육 내로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독서 프로그램이 이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학교 내에 어떤 그 커리큘럼상으로 도입은 아직 안 됐고 국어 교육 내에 일주일에 몇 차씩 혹은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이런 방식으로만 이렇게 접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독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EBS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해력의 어떤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공교육 내에서도 이런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아까 또 리딩 리커버리 같은 수업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아이들의 문해력 격차를 제도권 밖에서만 고민하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해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워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과 읽는 것의 큰 차이점, 모국어는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지만 읽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만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읽기를 많이 했던 능숙한 독서가와 이제 처음 이제 읽기 시작했던 초보 독서가의 그 두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능숙한 독서가는 여기 앞쪽에 이렇게 붉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전전두엽인데요. 전전두엽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전전두엽의 학습 능력, 인지 능력, 그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서를 많이 하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뇌 과학에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능숙한 독서가들은 이 부분이 전전두엽이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이미 뇌에 사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많이 읽었으니까 저희가 이걸 이제 배경 지식 혹은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스키마를 이용해서 글을 읽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위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글을 읽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는데요. 이 상위 인지 과정으로 향상이 되면 정말 이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잘해 나갈 거예요. 이게 상위 인지 학습을 저희가 이제 메타 인지, 초인지.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조절하고 점검해 가면서 모르면 다시 앞에 훑어보기 다시 할 수 있고 또 찾아가면서 다른 책과 엮어 읽기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이제 메타 인지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사실 책을 자주 접하고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저희 그 책의 교재 EBS 문해력에 나와 있던 부분을 발췌해 봤는데요. 읽기 훈련을 많이 하면 뇌 영역에 자극이 계속 가해지겠죠. 그래서 문해력 향상, 그러니까 두뇌 발달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잘 읽는 뇌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잘 읽는 뇌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의 시간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학자가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여성 학자예요. 터프츠 대학교 교수이면서 인지신경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독서 연구를 하시면서 요 책 읽는 뇌라고 하는 요 책을 2009년에 처음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2019년, 재작년에 요 책을 썼을 때 다시 책으로라는 제목으로 책을 다시 출판하셨는데 10년 동안 아이들의 이제 독서 발달 상태를 연구를 해보니 예전보다 독서력이 많이 떨어졌음을 느끼시는 거죠.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저희도 이제 다들 어머님, 아버님 아시겠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로 환경이 읽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이 책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분께서 이제 느끼시고 책을 다시 이제 출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책에서 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뇌는 후천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뇌 가소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인지과학자들이나 두뇌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읽는 뇌를 원래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글을 꾸준히 읽으면서 읽기에 적합한 뇌 회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읽기 능력은 후천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글을 읽지 않으면 내 기능이 퇴화해서 읽기 능력도 퇴보하게 되므로 우리는 뇌가 가진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과 적절한 훈련으로 충분히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 아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성장 시기, 이거는 사실 발달 수준과 되게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발달 시기에 따라 평균 수준의 문해력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건 그 평균 수준보다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 부진이나 읽기 부진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적절한 이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잘 읽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읽고 또 문해력을 높이려면 종이책을 읽도록 많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종이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다시책으로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노르웨이 그 독서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인쇄 매체로 되어 있는 종이책과 그다음에 이북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 책을 동일한 소설을 읽었을 때 종이책으로 읽은 그 실험 집단의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해내는 거, 요약하기라던가 다시 말하기 능력이 훨씬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의 이름이라던가 소설 같은 경우는 사건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상의 배열,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재인해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종이책이 아이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유의미한 매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는 한번 부모님도 보실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요 책에서 보면 그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책을 어떻게 읽는다라고 하면 이제 인쇄 매체보다는 이제 그 디지털 매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가 정독을 하면서 글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F 방향으로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F 방향. 이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읽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앞에를 훑어보다가 중간에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고 그다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F식 읽기를 자꾸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텍스트를 꼼꼼하게 구조적으로 해석해서 읽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어쨌든 매체 환경이 변했기 때문도 있지만 아이들이 책을 자꾸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 형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의 글이 아니라 그냥 이게 사진인 거예요. 그 사진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 거는 훑어보고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읽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읽는 정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이책을 자꾸 보도록 권유하는 부분은 이게 매체가 좀 달라야 종이 매체로 봐야 인쇄 매체로 봐야 아이들이 글을 하나하나씩 꼼꼼히 읽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종이책을 권유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아이들이 요즘에 읽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읽는 양은 많아졌어요. 근데 질적으로 이제 꼼꼼히 읽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캡처 뜨듯이 자꾸 글을 읽어서 그렇거든요. 그 웹툰 보는 것처럼 자꾸 스크롤을 내려서 빨리빨리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2, 3년 부근에 굉장히 아이들의 읽기 환경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런 아이들의 독서력이 왜 이렇게 저하되고 있을까, 문해력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를 저도 많이 사실은 고민을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독서 수업을 했었던 게 2004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직장으로 왔었던 곳이 독서 논술 학원이었는데 그때 했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저도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이 현저하게 독서력이 많이 저하됐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독서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독서교육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매체 환경의 변화가 사실 지금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한 것 같아요. 문해력이 저하되는 이유. 그래서 요 메리언 울프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래도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꼼꼼하게 읽는 방식. 근데 또 메리언 울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책 읽기만 그 종이책 읽기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양손잡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엔 책, 한쪽엔 디지털 매체 두 가지를 다 잘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종이책만을 또 고집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양손잡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독서 교육의 목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달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영유아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만 4세를 전후로 하여 이 시기가 이제 문해력이 처음 싹 트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주의 있게 아이들을 이제 읽기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글자에 소리값이 있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의문문적 인식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에 소리값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통한글로 글자를 공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 글자, 세 글자를 정말 아까처럼 사진 찍듯이 그림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 인식해서 그게 이제 시각 어휘로 이게 딱 인식이 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 이 글자들을 파리, 노래, 파도를 이렇게 하나씩 그림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의문문적 인식 능력이 없으면 파와 리를 쪼갰을 때 아이들이 잘 읽어내지 못하는 거야. 파리로만 계속 읽었기 때문에 혹은 노래 이렇게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런 식으로 퀴즈로 파리, 노래, 파도 중에 첫 소리가 다른 거는 노래의 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두 글자가 결합되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한다. 요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떡이라는 글자에서 받침 기역을 빼면 그럼 기역이라고 하는 소리값이 없어졌을 때 어떤 소리만 남는지 의문 인식이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떠만 남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다시 또 분절하면 쌍디귿과 어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문론적 인식은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글을 읽어주시면서 사실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기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책에서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는 건 말놀이 하기. 그러니까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함으로써 아이가 그 단어의 소리값이 있다라는 거를 메타인지적으로 이제 학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거꾸로 말해보는 것. 잿말놀이 하기가 뭐냐면 이게 발음 어려운 거 있죠.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 이런 것들을 발음해보면서 간의 니은과 공의 이응 이런 발음들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근데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언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기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주기. 이 소리 내어서 읽어주는 게 귀로 아이들이 먼저 듣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입모양을 보고 아이들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인식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영어 공부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계속 어떤 그림책이든 동화책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주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입모양을 보면서 그 단어를 이제 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읽어주면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상호 질문. 근데 여기서도 그냥 사실적 질문을 물어보기보다는 확산형 상호작용 질문, 왜가 들어가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면 좋다는 거야. 아이의 두뇌를 이제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이야기가 한 권이 길면 어머님들이 이제 며칠에 나눠서 읽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한 30페이지까지 읽어주셨으면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질문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왜 그런 성격이 나타난 것 같아, 뭐 이 사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시면 아이들이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시각적인 부분에 먼저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글 내용을 자꾸 짚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그 사파나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림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상호작용을 좀 많이 하면 아이가 책에 대한 호기심이나 집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소리내어 읽어주기가 굉장히 요 시기 때 생후 48개월 전부터 그다음 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7살 때까지도 읽어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여기서 이게 잘 안 되면 초등학교 때 갔을 때 읽기 유창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유치원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하는 거를 귀로는 듣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발음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발음하는 것들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이게 감각을 두 개로 이용했을 때 아이들이 단어 인식이 훨씬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각을 하나로 귀로만 듣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5학년, 6학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읽기 유창성이 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충분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입모양도 보여주시면서 읽어주는 시간이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감각을 같이 듣기, 보기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거, 요때가 제일 영유아기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요때부터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 문해력 발달의 골든타임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2학년 요때까지는 그 의문 인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발음할 때 이제 된소리 발음이나 거센소리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의문론적 인식이 끝나고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창하게 읽기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누적이 안 되면 문해력이 매튜 효과라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고 못하는 경우는 더 못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한 3학년 때부터는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때 아이들을 이제 문해력 그 진단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만약에 좀 부진하다 그러면 개별화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장 이 학년기 때는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문해력을 검사할 때 요 네 가지로 검사를 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부족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육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2학년이 됐는데 아직 자모 이름, 자음과 모음의 아까 소리값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이 아이는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어를 읽을 때 그 단어의 소리값을 정확하게 아는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시각어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어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이런 거 하셨을 텐데, 저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애플을 할 때 APPLE 이렇게 따로따로 인식도 해야 되지만, 그 글자를 보고 이게 애플이야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한글도 그렇게 바로 아이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식이 안 되면 읽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각어휘 사이트 워드라고 하는데, 이 시각어휘가 형성이 안 되면 4학년, 5학년 때 갔을 때 읽기 유창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것이 안 되면 요걸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개별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읽기 유창성이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합니다. 읽기 유창성. 사실 이거 하려고 요 나머지 것들을 하는 건데요. 읽기 유창성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지. 사실은 불필요한 조사를 넣어서도 안 되고, 단어를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 읽어서도 안 되고, 생략해 읽어서도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시간을 재서 유창성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유창성 검사를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읽기 자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읽기 자동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읽기 자동성이 뭐냐면, 읽으면서 읽기와 동시에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같이 돼야 이제 아이들이 음독을 할 때, 여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음독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묵독보다는. 음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읽기만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아이는 결국은 글자만 읽는 거밖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라서, 유창성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기억력이 떨어져요. 단기 기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창성이 늘어나야 읽기 자동성이 형성이 돼서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 초등학교 때는 유창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그 뭐 국어교과서나 사회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 페이지 정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시면 유창성은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런 4학년 아이다, 그럼 4학년 교과서에 있는 지문 하나를 60초 안에 읽을 수 있는지, 한 페이지 반 정도면 60초 안에 읽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한번 검사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쓰기, 이건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한글 체계를 잘 알고 있는지 검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글 표기 체계는 외워야, 이게 맞춤법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는데, 겹받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발음은 비슷한, 발음이 똑같은데 맞춤법을 다르게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도 계속 받아쓰기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심지어 5학년, 6학년 때도 겹받침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자꾸 요즘에 인터넷에서 소리 나는 대로 자꾸 채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의 영향으로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아이들의 검사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에 읽기 진단을, 저희가 이제 제가 다니는 대학원의 교수님하고 선생님들이랑 이제 한 12주 정도 걸쳐서 슈퍼비전 방식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담당해서 저희가 진단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이제 EBS 책에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만든 진단 도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다면적 읽기 능력 진단 검사 도구라고 키리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여기 이제 카톨릭 대학교 연구팀이거든요. 여기서 만든 걸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초등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아이는 6학년 아이였고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그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주로 이제 음독 검사를 하도록 많이 추천을 하고, 고학년인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제 묵독, 눈으로 읽는 묵독 검사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읽기 유창성이 있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 음독으로 했어요. 다 목소리로 육성으로 음독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휘랑 뜻 검사를 이제 같이 1단계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글로 했고 4A 단계로 했어요. 이건 이제 4A면 4학년 3, 4, 5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다음 B 단계는 뭐 6, 7, 8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야기글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두 세트씩 해요. 이야기글 하나, 설명글 하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야기글의 이야기 문법이 따로 있고,
설명글 같은 경우 설명글은 이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이렇게 그 설명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예시는 이제 이야기글만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하면 음독은 아이가 다 읽었는데 행랑채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행량채라고 단어를 잘못 인식했으면 뜻도 모릅니다. 글자 인식을 못하면 뜻을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땔감 같은 경우는 잘 읽었고 땔감은 불을 피우는데 쓰는 나무라고 말을 해야 이게 여기 저희는 사전적 정의를 우선 이제 정답으로 써놓고 사전적 정의와 가깝게 답을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필 때 넣는 나무를 땔감이라고 해요. 라고 아이가 대답을 해서 불을 핀다, 나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맞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 설명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사전적 정의가 나오는 나이가 이제 6학년에서 중1 정도는 사전적 정의로 말을 해야 올바르게 이제 문해력이 형성되는데 사실 1, 2, 3, 4학년들 같은 경우 사전적 정의까지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 설명하거나 상황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도 맞다고 하거든요. 저학년일 경우에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정의로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거의 다 상황적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세모로 표시를 했거든요. 세모로. 아예 대답을 못한 경우는 X로. 그리고 이제 가물다 같은 경우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제가 체크했던 이유가 이 아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가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물가물하다랑 헷갈린 거죠, 아이가. 그리고 너무 놀랬던 건 순금을 뜻을 모르더라고요. 순금을.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금을 뿌연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색깔이 뿌옇다는 거니 그냥 얘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부피는 이거는 아이가 아예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피 같은 단어들은 이제 6학년 때 수학 시간에 부피 뭐 직육면체의 뭘 부피로 그려 넓이로 그려 이게 학습 도구어거든요. 학습 도구어들은 이제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학습 도구어는 주로 이제 뭐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이런 영역에서 그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그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을 학습 도구어라고 하는데 학습 도구어들을 꾸준히 습득하지 않으면 상위 학년에 올라갔을 때 그 개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학습 도구어 습득이 안 됐을 때. 그래서 4, 5, 6학년부터는 학습 도구어를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그 지문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 검사를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아이가 부피를 몰랐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배경 지식이 그냥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말로 이 아이가 대답을 해서 부피가 뭐니? 그래서 사각기둥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입체도형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입체도형에 대한 개념은 있나 보다고 제가 1점 배경 지식을 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검사를 할 때 아이가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4학년 계속 이야기 글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글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음독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읽는지. 근데 아까 이 아이가 부피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부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피부라고 잘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시각 어휘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잘못 읽거나 잘못 읽으면 내용을 잘못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독해 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음독 특징이 뭐냐면 자기 수정과 주저가 되게 많아요. 주저가 많다는 건 그 글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아르키메데스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글자를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아르키메데스를 할 때 계속 아르키까지 하고 잘 모르니까 아르키메데 하고 다시 아르키메데 한 4-5번을 읽으면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음독 특징은 이게 읽기를 이제 시켜보시면 다 아십니다, 어머니. 그래서 반복을 너무 많이 한다던가 주저를 많이 한다든가 자기 수정을 많이 하면 읽기 유창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제가 아주 작게 다 표시를 했는데 단어를 바꿔서 발음하거나 없는 단어를 넣어서 읽거나 아니면 조사를 틀리게 읽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되게 정독을 잘 못하고 속독하는 아이들을 음독을 시켜보면 조사를 다 다르게 읽어요. 그러니까 속독을 하다 보니까 조사 같은 것들은 이제 자기가 자주 놓쳤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글자도 다르게 읽는 경우들은 아이들이 속독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 정독하도록 음독을 시키면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 수업할 때도 음독을 한 번씩 해보도록 시키거든요. 그러면 정독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음독할 때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독 특징을 좀 잡아내는 거고, 그럼 저희가 이제 이 4학년 수준의 글을 읽었을 때는 보통이 60에서 120초 안에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무려 283초가 걸렸어요. 그럼 이거는 유창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유창성이 떨어지는 게 어떤 영향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제 3단계 검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말해보거나 요약하기를 해봐라. 이것도 음독으로 합니다. 그럼 아이가 그동안 읽었던 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얘기하는 걸 제가 썼어요. 근데 이 얘기 중에 이게 이야기글이기 때문에 이야기 문법에 맞춰서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게 26개 항목이거든요. 26개 항목 중에 1부터 9까지 9개 항목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면 아까 자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내용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 상태로 독해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잘 이해했는지 이해력 검사인데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적 질문은 그 지문에 그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적 질문에선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추론적 질문은 그 틈이 있는 질문이죠. 내용 중간중간에 메꾸면서 읽어야 되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여기도 이제 사실 요거는 틀린 건데 한 절반밖에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읽기 유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읽기 유창성에서 떨어지면 요약하기 실력도 떨어지고 이해력 검사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의 그 읽기 검사를 많이 해보시고 싶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2학년 아래로 검사를 하도록 많이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고 왜냐면 자기 학년에서 딱 그 수준으로 검출되는 아이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학년 검사를 하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적정 수준인 거고 나머지는 지원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많이 학습 자원이 투여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검사를 해보면서 아 정말 많이 아이들을 독서 전략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하면서 저도 유창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던 그런 슈퍼비전의 수업 연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창성 검사하고 이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아까 5학년, 6학년 때는 사실 충분히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문해력이 부족하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문해력이 됐다. 근데 중학교 때 가서 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어휘력이 사실 공부 자신감과 직결되는 부분은 중학교 때는 이제 학습 도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그 EBS 그 책 뒷부분에 보시면 중학교 3학년 학습 도구어 목록이 꽤 두껍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더 많아집니다.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개념어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 개념어 같은 문학 개념어 이런 서점에 가시면 그 개념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어 개념어 같은 경우는 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이 다른 의미인 것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비유법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는 은유나 뭐 의인법 이런 정도만 나왔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환유, 대유 뭐 이런 더 어려운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개념어까지 학습을 하려면 아이들이 좀 많이 버거워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습 독서가 시작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어들 혹은 이제 개념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학습 도구어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중학교 때는 그걸 쌓아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휘력 진단평가를 해봤을 때 어휘력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혼자서 교과서가 원래 어려운 내용은 맞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압축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한자어라던가 개념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88에서 100점 이 아이들이 전체 검사한 아이들 중에 9%만 혼자 읽을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는 전체에서 9% 정도만 되고요. 80 거의 90% 이하죠. 90% 이하의 아이들은 혼자서는 읽어내지 못하는 정도까지 어휘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휘력 점수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시선
어디로 이제 아이들이 글 읽기를 집중해서 하느냐. 평균 90점대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골고루 시선이 가죠. 그러니까 어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내는 건데 어휘력이 부족한 50점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읽다가 아랫부분은 거의 시선이 가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런 학습 결손이 이제 생기는 게 중학교 1학년부터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도구어를 먼저 익히라는 거는 사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언어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늘 거다. 어휘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의도적으로 배우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 쓰기 연습.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맥락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 상황에서 뭐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휘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그 워크북도 보면 앞부분에 2페이지 정도는 항상 어휘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사진들도 어휘력의 어떤 아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휘력 그 책을 따로 만들어서 수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논의도 저희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사장님과 원장님과 함께 그 어휘력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책을 만들어 볼까 이런 논의도 저희도 했는데 점차 어휘력은 더 중요해진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하나 배울 때 단위어와 유의어 를 같이 엮어서 하면 하나의 단어를 배웠지만 세 개를 같이 배우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습뿐만 아니라 어휘력 확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배웠으면 이것을 이제 상위어와 하위어 이렇게 또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단어 확장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독서력 진단 검사 할 때 같이 수업했었던 그 어떤 김포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도 아이들의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오면 수업 시간에 앞에 10분은 무조건 단어 시험을 항상 보셨대요. 그래서 단어집을 아예 영어 단어집처럼 영어 단어집을 주고 하루에 20개씩 외워가지고 시험을 계속 꾸준히 보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특목고에 진학을 해서 그거 이제 감사 인사를 하러 학원에 왔을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래요. 여태까지 책 읽고 공부했던 것 중에 매일 아침에 혹은 매일 수업에 와서 10분씩 단어 시험 봤던 게 너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책을 읽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 학습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를 듣고 아이들 단어 공부 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휘 부분은 사실은 쓰는 단어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까 그 영상 보시면 존귀라는 단어를 졸기로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요즘에 신조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단어를 되게 직관적인 언어로 바꿔서 자꾸 사용해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좋아도 헐, 안 좋아도 헐, 기분이 나빠도 헐, 다 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로 모든 걸 자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 풍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은 사실 단어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국어 단어도 그렇게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학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책의 단어는 디지털 키즈, 디지털 네이티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왜 점점 문해력이 떨어지냐. 사실 책을 안 읽는 부분들에서 더 많이 기인을 한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글은 읽을 줄 알지만 책을 읽지 않는 걸 이제 책맹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그 독서 연구가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왜 책을 안 읽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아이들이 그다음에 책을 읽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안 읽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책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아까 매체 환경 변화 때문이죠. 그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에 찾으면 다 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와 찾고 싶은 내용이 다 있는데 굳이 뭐하러 책을 읽느냐. 이런 책의 필요성, 책의 유용성을 이제 아이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다 신뢰성이 있고 또 정말 내가 찾는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아이들이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사실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책으로 찾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하고 1-2초 만에 바로 나오는 그런 즉각적인 어떤 매체 소환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점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에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몰입 독서의 경험이 사실 없었던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이게 부재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책 읽기가 재밌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는 고민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국어 교과서에 그 성석재 씨가 쓴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그 수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되게 짧은데 그 성석재 씨가 이제 그 유명한 소설가시잖아요. 중3 때 우연히 이제 그 허생전이라고 하는 박지원의 양반 소설을 한번 읽은 그 경험이 너무너무 본인은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무협지만 읽으셨대요. 거기 수필을 보시면. 무협지만 막 읽었는데 무협지랑 굉장히 그 허생전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또 뭔가 새롭게 다른 이런 재미를 한번 느끼고 나서 책 읽기가 너무 재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읽기에 즐거움에 한번 빠져봐라. 이런 수필인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런 정말 즐거움, 이 정말 책을 붙들고 있을 때 그 희열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와 흥미를 많이 느낄 텐데 사실 이렇게 이제 오늘 저희의 이제 수업 주제도 인지 능력 발달, 아이들의 학습 능력 발달 이런 부분에서 좀 책을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은 좀 너무 무겁고 책은 좀 부담스럽고 뭐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책을 점점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밌게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입 독서를 한 번은 하게 되면 책맹을 탈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많은 독서 연구가들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심어주자. 긍정적 독서 경험이 바로 이제 재밌는 몰입 독서의 경험과 사실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우선은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사실 독서 리스트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저희가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는 수동적이거든요.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이제 수동적으로 주는 책만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테스트를 봐야 되고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의 경험이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그 책을 골랐을 때 재미있으면 자기 수준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초등부 아이들도 이제 독서력 진단을 통해서 중학생들도 물론 독서력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아이가 중1이지만 독서력 진단에서 6학년이 나왔으면 6학년 수준의 책을 읽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읽고 싶은 책은 나한테 재밌고 나한테 수준이 맞기 때문에 그 책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어, 우선 재미도 느끼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읽어냈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 내 수준에 맞는 책, 이걸 읽어서 자존감이 형성되고 이게 굉장히 학습의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한 번의 경험을 되게 유의미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이후에 아마 스스로 책을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꿔서 맨날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책을 읽도록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같은 책을 읽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만드는 방식이나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교사들이 또 아이들이 만들어 문제를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좀 재미있는 호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더 재밌게 읽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셋째는 친구들과 함께 읽기. 요즘에 아이들이 혼자 있는 걸 되게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왜 안 읽냐면 혼자 그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걸 견디질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이런 동영상 매체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을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사유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이나 토의 혹은 그냥 정말 어떤 책의 한 구절을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재밌는 시간으로도 아이들을 책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좀 사용해 보고 책맹을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 글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전전두엽이 막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여기는 빨간색이 없는데 오디오북이나 동영상으로 봤을 때 활성화되지 않는 두뇌의 어떤 그 자극, 아까 뇌 가소성 원리처럼 책맹에서 좀 탈출하는 이런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계속 읽게 되면 결국은 학습 능력은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매튜 효과처럼 부익부, 지식을 계속 쌓을 수 있는 그런 가소성의 원리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즐거움을 발견해 주는 것이 독서하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의적 즐거움과 그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같이 아까 매려놓고 양손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양손잡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즐거움도 찾고 학습적인 부분도 같이 채워나가는. 저희도 이제 CNA 논술 교사진들이 재밌고 또 학습적으로도 같이 도움이 되는 책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많이 독서 리스트를 짜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또 유의미한 독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을 해서 같이 지금 수업을 했고요. 네.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녹화본 홈페이지에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 메일 주신 부분들에 1주차 고교학점제 자료 못 받으신 분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 모쪼록 10월 줌을 활용한 학부모 교양교실 1주, 2주, 3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진행했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저희 선정도서와 워크북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는 설명회를 지금 접속하신 아이디 암호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11월 초등 프로그램 안내 저희 CNA 논술 대표이사님이 직접 준비하고 계시고요. 11월, 12월에도 월요일 설명회 일정하고 다시 또 학부모 교양교실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메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예. 나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